자, 그럼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부동산. 네. 우리 사실 센터장님도 부동산은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뭐 저는 뭐 투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경제를 봐야 되는 부분 중에 꼭 한 부분 분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고 네. 특히 뭐 채권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 시장이 연초부터 좀 들썩였거든요. 근데 최근 부동산 쪽도 아직까지 거래가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요즘 정부에서 자꾸 은행과 금융권을 터치를 하고 있잖아요. 뭐 금리도 자꾸 낮춰라,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조금 더 올해 부동산 경기에도 조금 개선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머리 한켠에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에 대한 어떤 궁금증 한번 풀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3프로 TV에서는 처음 모시나요? 네, 혹시? 저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이런저런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제일 먼저는 연초도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미끄러지다가 지금 조금 미끄러진 속도가 줄었다는 분이 좀 계시고, 네. 아니다, 요거는 뭐 잠깐 그렇게 착시가 보일 뿐 끝없는 하락이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갈 거다, 이런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네. 지금의 약간 주춤한 이 상황을 반등 내지는 아니면 끝없는 하락에 잠깐 정류장 정도로 보시는, 이렇게 뷰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한 건 맞습니까, 하락이? 예, 주춤한 거는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래량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후속이 좀 받쳐줘야지 시장에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을 이제 완화하게 되면 그 완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잠깐씩 멈추면서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 역할을 좀 했다, 1.3 대책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마 소진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소진된다는 거는 이제 1월 달에 서울의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한 1,220건 정도 돼요. 네. 1,220건이라는 게 한 600건, 500건 이렇게 거래될 때 보면 이제 2배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서울의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는 6천 건에서 이제 갭 투자가 이제 한참 성행을 할 때에는 15,000까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월 기준. 예. 정상적 거래 수준이 6,000건 정도. 그렇죠. 6,000건 정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한 1,220건인데 지금 2월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거래된 건 한 200건 정도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200이요? 예. 아직까지 날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한 1,220건을 넘어서 한 2,000건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저희도 이제 퀘션 마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뭐 그것이 시장의 주택이 안정화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갑자기 또 급매물이 좀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금융 많이 회수했다는데. 요새는 또 이제 회수된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지니까 대기 매수자들은 또 갑자기 또 조바심이 날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네네네. 지금 딱 우리가 이제 그 구조입니다. 네네네. 지난 2019년 이후에 또 2020년, 2021년에 워낙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무주택자들도 집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주택 가격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 거기에 대부분이 좌절을 했거든요. 네. 좌절을 해서 이제 2022년 들어오면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아니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한 30%나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 나도 다시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뭐 언론에서 떠들듯이 뭐 매물이 줄어들었다, 급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진 거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주택 시장 자체가 그렇게 피벗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이제 이런 시장의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시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어떤 여유를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매물 좀 사라진다고 조급하게 다시 빨리 어떻게 좀 돈 땡겨갖고 빨리 들어가자 이런 마음 먹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예,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1월 30일 날 네. 그 아실이라는 이제 업체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매가 이제 5만 한 553건 정도 됐는데 이제 1월 10일 날에 비해서 보면은 한 5만 379건이라 매물은 거의 그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월세 매물이 상당수 줄어든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전체 그 전세 거래 전월세 거래량으로도 그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실수요자라든지 전세를 사시는 분이 연장을 하는 추세에 있지 전세를 바꿔서 이제 뭐 주택을 구입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약간은 그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은 설정한 거는 같은데 이 시점에서 13 대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더 나올 정책 방향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 더 나올 게 있나요? 사실 그거를 이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네.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 상승이 이제 폭등 장세를 보일 때마다 규제는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그래서 우리 흔히 시장에서 이제 말씀들 하시기를 규제를 먹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나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뛰어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이익이라든지 이제 이거를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뇌리에 다들 박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해서 규제가 완화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뭐든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정부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경착륙에서 연착륙할 수 있게끔 시장 환경을 조성시켜주면서 떨어지는 속도, 그다음에 떨어지는 하락폭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규제를 계속 완화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매달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강화책이 됐든 규제 완화책이 됐든 정책을 발표했을 때에는 그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먹히고 그다음에 그 영향에 따르는 부작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한 후에 다시 정책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나가 다 예측했듯이 일산 부동산 대책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둔촌일병 구하기. 네. 둔촌일병을 구했습니다. 네. 자, 둔촌일병을 구하는 바람에 장의하고 일부 분양 아파트들이 완판이 됐지만 일산 대책의 결과가 아직 둔촌주공 아파트에서도 다 발표를 하지 않고 두 개 평형 5구제곱하고 84제곱미터만 완판이 됐다라고만 이제 발표내고 현재 3월까지는 지금 깜깜이로 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규제 속도를 하락의 속도를 조금 완화는 해주었지만 결국에 그 효과가 진짜 서울시장의 이 직격탄을 맞고 또 그것 때문에 진짜 긍정적 효과가 나왔다라면 둔촌에서도 사실 이 청약률서부터 계약률을 다 발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덮은 건데 또 일산대책 이면에는 그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위축이라든지 하락이 신용시장으로 확대돼서 금융위기에 준하는 어떤 위험이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과 관련돼 있는 리파이낸싱에 대한 부분을 허그가 서둘러서 보증을 해주면서 이제 조금 채권 시장과 PF 시장을 조금 안정시켰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가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 중이다. 예, 아직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마무리는 안 됐다라고 보고. 상반기만 해도 네네. 한 30조 가까운 돈에 이제 리파이낸싱이 되지 않으면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데 최근에 이제 또 저희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준 게 대우 사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네네네. 울산은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분양에 대한 어떤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일군 건설사에서
해서 한 440억을 포기하고 후순위 보증을 스스로 맞아요. 걷어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앞으로 올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좀 불확실성 제거에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인상 깊네요. 부동산은 규제를 먹고 오른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사실 뭐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요? 항상 주식은 고평가라는 진단에 주가가 더 올라가고 지금도 싸다라는 저평가의 해석에서 이제 더 팔고. 이제 후루룩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 부동산도 똑같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전세도 그렇고 아마 매매값도 그럴 텐데 금리가 어쨌든 지금보다 크게 더 오를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유지되다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결국 금리 하락과는 반대로 이제 가격이 그때쯤부터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 금리랑 가격 상승, 이 가격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와 주택 가격의 어떤 상관관계는 이제 주택 가격이 후행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후에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중론이라고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속도도 늦어졌지만 이제 금리 인상의 폭도 이제 낮아서 뭐 0.25 정도를 올리냐 마냐에 이제 있던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두 번 할 거냐 또 미 연준에서 두세 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 어떤 추세는 좀 진정세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만요. 네.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거의 3% 가까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3%에 대한 이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금리에 대한 거를 금융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또 안아야 되는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이 우리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후행한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는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한 폭은 아직까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나 FOMC에서 우리는 이제 종료하고 이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성을 찾을 거야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바로 인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효과를 보고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간다라면 적어도 올해는 금리가 인상이 멈추거나 또는 금리의 그 하락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지 어떤 지표상에 반영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가 설령 하락의 느낌이 좀 오더라도 실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 미치는 건 더 타이밍이 좀 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2022년은 네. 금리 인상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부동산 맞았고요. 시장이 맞았죠. 네.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다면 한 22% 정도가 이제 네네네. 하락이 됐습니다. 사실 네네네. 큰 폭의 하락이 있는데 왜 우리가 피부적으로 안 하다냐면 거래량이 안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나는 옛날에 산 가격은 그대로 있고 거래된 아파트만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 우리 전세가 이중 가격이 있듯이 매매가도 지금 시장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게 좀 네. 괴리가 커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예를 들어 20억에 팔렸는데 나는 샀던 가격 26억을 그대로 나는 26억 아니면 안 팔 거야 이 생각하면서 내 아파트는 26억이야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금리가 뭐 나한테 실질적으로 뭐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이제 다중 채무자라든지 대출을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의 입장과 또 갭 투자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고 또 이제 전세 끼고서 주택을 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세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기 쉽게 얘기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서 4년을 유지한다 그러면 2020년, 2021년에 계약하신 분들은
2025년, 2024년 말이 돼야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시장에 이렇게 골고루 미치기에는 이제 거래량도 좀 받쳐줘야 되고 시장 상황이 좀 살아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 거고 그 금리 인상의 22년의 그 여파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죠. 네. 저는 일삼대책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서 저는 어느 정도 거둬졌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유발부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이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이제 이 정도로 둔화되거나 아니면 동결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어느 정도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땐 주택 가격이 급등락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하락하면서 조정장을 찾아가는 우하향의 어떤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네. 또 대응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22년에 금리가 폭등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이제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조정이 23년에는 좀 이어질 거다. 네. 이게 기본적인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점이 임대 시장 쪽으로 조금 전환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이랬으니까 부동산 경기도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전세 시장이 들썩이지 않을까. 네. 근데 오히려 최근에는 전세 가격도 오히려 좀 더 빠지는 신호 쪽의 부분이 나와서 이건 또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거든요. 현재 임대 시장에 대한 판단은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과거하고 다른 점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이 디커플링이 돼가지고 오히려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서울은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서울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기준금리는 그 당시 3%에서 5.25%로 기준금리는 인상하는 기조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기조가 바뀌어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수도권과 지방이 디커플링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동반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임대차 3법이 돼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세 대란 때문에 사실 1, 2년 동안은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 뭐냐하면 뭐 8억짜리 전세가 갑자기 15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지금 이제 또 8억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에는 임차인이 이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린 다음에 전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전세 가격을 더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하락을. 그러니까 전세 가격 하락은 필연적으로 매매 가격 하락을 불러오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당분간 전세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게 임대차 3법 실시 이후에 2년 동안 계약한 그때 이중 전세 계약으로 나와 있던 신규 계약자들. 네네. 이 신규 계약자들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비싼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신 분들이 만약에 갭투자들이고 그 갭투자들이 연걸러들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일부 수요가 거기에 가담된다라고 얘기하면 주택 가격이 상당히 이제 동요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이해가 됐는데 네. 이 상황이 계속되다가 그 끝은 어떤 모습이라고 저희가 봐야 돼요? 뭐 매매 가격이 먼저 반등을 하면서 다시 그 고리로 전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세 가격의 변화가 먼저 일으켜지는 건지 그 끝의 모습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어느 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이제 문제가 네. 되는데요.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한 피로도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소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고점 인식에 대한 부분이 있죠. 고점 인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야 되고 또 전세라는 물건은 실수요자들로만 움직여지는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실수요자들이 전세가율에 하락되는 이제 어떤 비율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한 50% 전후 정도 되고 이제 서울에는 한 49% 정도 이제 강남 상구 이런 데는 네. 그다음 재건축 아파트들은 한 36%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2016년에는 전세가율이 70%가 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전세가율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올라갔을 때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은 이제 막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욕망이 생기는데 이제 전세값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갭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정성이 이제 좀 제거된다라고 봐야죠. 오히려 속도가 이번 이런 상황이 어떤 월세 전환으로에 대한 속도를 더 촉진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론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아, 그 부분엔 한계가 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유입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70% 80%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반대로 이제 사진 않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상황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네네. 그 반대적인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 이제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지 매매를 찾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월세가 얼마가 됐냐면 280만 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전세가 그러네요. 됐다라는 얘기는 예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증가됐는데 그 부분에 20% 증가된 부분의 일정 부분은 주택을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좀 보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전세를 이제 연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동산은 참 이제 대부분이 또 현재 살고 계시고 뭐 사거나 살거나 아니면 샀거나 팔 예정이거나 등등 하여튼 다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대체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네. 지금 이제 아파트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건 어쨌든 아파트죠 여전히. 네. 아파트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예전에 한때는 정말 시장을 완전히 리딩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또 다른 무엇들이 좀 있습니까? 신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네. 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다 거의 다 풀렸습니다. 현재는 이제 법으로 가야 되는 사항만 일부 남아 있고 이제 령으로 해야 되는 이제 규제 안전진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풀렸다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잠실 5단지라든지 음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가 풀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이 재건축에 대한 거는 새 집을 짓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막 이제 폭등을 해서 하나의 시세 차익도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좋아져 가지고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흥행을 할 것 같은데 결국에 뭐냐면 거시경제 상황이 나쁘게 되면 재건축이 됐든 모든 시장은 이렇게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건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런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회복기가 되고 네. 이제 저점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네, 됩니다. 네, 네. 이제 이때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책들을 잘못 세팅하게 되면 네. 냉온탕을 계속 반복해서 갔다 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 있어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와 규제 완화에 대한 디테일을 네, 상당히 네. 세부적으로 꾸며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 더 큰 불을 꺼야 되니까 신용위기라는 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규제를 지금 6개월 만에 다 푸는 거예요. 이 상황의 후폭풍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살아날 때 다시 우리가 지금 2015년 이후에 지금 지난 10년간을 겪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다시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이렇게 규제를 막 뭐 예를 들어 풀어놨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지금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한 1년 혹은 뭐 그 이상 지났을 때 얘가 굉장히 또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이제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경기 둔화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기 둔화 다음에는 경기 침체라는 거죠. 자, 경기 침체와 둔화의 국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리도 인하해야 되고 각종 부양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현재 금리에 대한 스탠스는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부양책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금리나 맞물리게 되면은 네. 이 수요가 억눌렸던 이 수요들이 갑자기 일시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냐면 공급 부족이 이제 도배가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은 꾸준하게 할 거야라는 스탠스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1.3 대책에서 딱 한 줄 나왔습니다. 공공 분양주택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시기 조절을 하겠다라는 글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에 봐서 민간은 억제할 수 없지만 공공은 억제해가지고 수급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공이 이거를 수급 조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민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 집단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줄이고 있는 훨씬 상황이 더 된다라는 민첩하겠죠. 거죠.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도 줄고 공공에서도 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15년 이후에 벌어진 일이 또 벌어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부터 일단 이렇게 저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지금 이제 지역별로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서울, 강남 우리 센터장님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러세요? 좀 들어오세요. 아, 네네. 너무 멀리 가 계시 아, 네. 방송 중에 네. 화면 밖으로 나가실까 봐 잠깐. 걱정됐습니다. 이제 일단 강남 뭐 이른바 3구, 4구 네. 이 정도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약간 뭐 외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심각하다고 뭐 제일 많이 빠졌다고 하는 데가 뭐 노도강. 인천, 뭐 서울에선 그렇고 네네네. 또 서울 경기권 이쪽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 그 뭐 수도권, 인천, 송도, 동탄, 뭐, 예. 동탄 네네. 그런 데가 엄청 빠졌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곳들이 더 계속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빠진 데들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지금까지 버텼던 데들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격을 이렇게 볼 때 최초에 이제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초 분양가. 자, 최초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3억인데 그것이 15억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다시 7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3억, 4억 정도의 돈을 더 차익을 얻은 거죠. 근데 더 많은 이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던 그 급락의 포인트들이 아마 한 22%또 지역적으로는 30%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액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대충 뭐 금액에 따라서 7, 8억이 빠진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빠진 곳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소비자가 받기에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받기에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누구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적당한 선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시장을 평가할 때 무엇부터 보고 분양가와 실거래가의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준다라면 거래량까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약간 불투명했던 시장이 네. 조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가격은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좋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신드롬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불패,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줄이면 강남 불패, 네네. 거기에서 조금 더 줄이면 서초 불패, 네네네. 이렇게 갔던 것이 또 우리가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경제제이기 때문에 불패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단지 가격의 저지선은 수요자가 있고 부동산은 입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희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와 희소성이 받쳐줄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저지선이 강한 거죠. 그래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소송이 있었고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생겼던 문제가 분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가가 입주 시기에 한 3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억에 내가 분양받았는데 7억이 된 거니까 대출 빼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본은 완전히 잠식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코티는 없어진 거예요. 그 30%가 회복되는데 10년 걸린 겁니다.
그 회복이 2016년에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격을 호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분양가와 실거래가와 시장의 어떤 동향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좀 보시는 훈련을 평상시에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호가가 무지 이렇게 난무하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1억이 됐다, 2억이 됐다 네. 막. 근데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면 가짜 거래였고 취소된 거래였고 이런 후속 보도는 안 해주니까 그것이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네. 물론 호가도 참작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 가격을 보시면서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실수요자 관점에서 지금 내린 가격도 비싸다라는 말씀이 그럼요. 네.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 사실 청약도 청약이지만 요즘 경매에 대한 관심도 네. 상당히 좀 많거든요. 이렇게 좀 경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올바른 수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을 보는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이 하락장에 들어갔을 땐 최고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 경매가 낙찰되는 금액은 그래요? 그 지역에 뭐를 볼 수 있냐면 시장 현황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경매의 순기능은 좀 그런 거가 있고요. 그러네요. 단지 이제 경매 시장을 바라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감정 평가액입니다. 통상적으로 물건이 하자가 생겨서 금융권에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감정 평가액은 언제 금액이겠습니까? 6개월 이전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최고가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안 된 상황에 있다라면 감정 평가액이 의외로 비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근데 그 감정 평가액이 비싼데 이제 막 경쟁이 되고 이제 물건 조회수 나오고 뭐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게 되면 잘못하면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 일시와 감정 평가액과 현재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의 어떤 가격을 반드시 비교를 해서 경매 시장을 본다라면 그것이 하나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좋은 교과서가 될 겁니다. 요즘 그 네. 주식시장 IPO 시장 쪽에서도 네. 스타트업들 이제 막 가치 평가를 네. 할 때 이미 금융시장이 이렇게 출렁했는데도 아직도 비싸게 부르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경매 시장하고 되게 많이 맞물려서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 저 투자자들은 다 빠지고 예, 이제 다 또 했는데 다 조심하고 있는데 예, 자기네들만 자기 스스로도 비싸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 바로 외면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경매 시장에서는 예. 유찰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한 가지 더 네, 팁을 네, 드리면 이제 허그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해주게 돼서 이제 보증금 대입 변제를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AMC를 옮겨서 이제 네, 네. 저기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경매시장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물건들이 그 대입 변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매 물건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내가 물건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경매 시장을 바라보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경매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군요.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좀 피동적으로 움직이시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배워야 될 분야고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서. 10년 모아서 뭐 청약 통장 들어가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또 경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대신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매. 그럼요. 네. 발품이죠 말 그대로. 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렇지만 글로벌한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하여튼 많이 올랐던 곳들을 기준으로 한 30-40% 혹은 뭐 그 이상 빠질 거란 전망들도 있는데 전 세계 저 부동산 시장도 역시 한참은 좀 빙하기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뭐 네.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주택 네. 가격이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고 다 하는데 네. 현재까지의 금리 인상의 어떤 시그널로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보면 132% 정도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가격 빠진 걸로 본다라면 시애틀이 이제 가장 많이 빠졌는데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2배 정도 더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와 어떤 가계부채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거시적인 금융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부채를 많이 차입해서 주택에 투자했다라는 어떠한
문제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대해서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택 가격이 급락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네네. 싶은 부분이 보통 소장님이 이게 질문을 드리면 네. 대부분 수요자 관점의 질문 내용이 대부분일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뭐 다주택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네. 또 그들만의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1주택자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네. 지금과 같은 시장 국면에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 말씀하시는 뭐 거죠. 일시적 그러니까. 이주택자 또는 이사를 한다라는 개념을 적용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내 것도 어느 정도 빠졌고 어차피 내가 갈 때도 빠졌고. 탐나는 것도 빠졌고 네네네. 탐나는 거 가고 싶기도 한데 내 거를 빠진 채로 팔지 않으면 좀 아깝고 네네. 그 마음이 이제 아마 있는 이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지. 네. 일단 선뜻 네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사고부터 칩니다. 아 그래요? 네, 사고부터 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이주택자가 됐을 때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는 거는 기존 주택을 팔아 갖고서 네, 이 집에 맞습니다. 잔금을 내거나 이제 뭐를 하거나 이제 아니면 대출 대환을 하거나 이제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는데 덥석 집을 사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장에서 거래량이 늘지 않게 되면 내가 이 집을 팔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도 그런 거에 직면해서 잔금 납입이 안 돼 갖고 입주를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전세가율이 70% 80% 됐으니까 금융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내가 다시 구해서 대출을 받아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네네. 저기 신규 주택을 사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거죠. 오히려 팔고 고민하는 예, 것이 그리고 맞다. 네. 시중에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또 미분양이 증가 나고 추세에 있다라면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데 항상 그런 급박한 마음을 또 유도를 합니다. 네네. 그래야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니까요. 그것만 좀 회피하시면 네. 나머지들은 이제 충분히 뭐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사는 거를 저지르고 고민을 그래도 하는데 팔리니까요. 예, 하락장일 때는 우선 있는 것부터 처분한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이 있으니까 저기 잔금하고 이사 기간을 충분히 여유를 갖게 되면은 충분히 이 기간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그런 좀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양가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셔라. 떨어졌다고 중개인분이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네. 접근해. 안 당하려면 하여튼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 발품 파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또 열심히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시스템이 잘 정보들이 돼 워낙 있기 잘돼 때문에 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저는 이 호가가 아니라 일단 실거래. 그리고 그 단지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됐는지. 왜냐, 그 단지의 거래량이 많게 되면은 가격을 뽑아내기가 쉬운데 네. 뭐 1년에 한 건 됐다, 2건 됐다 그러면 사실 그걸 가지고 그거를 시장 가격이라고 또 정상 가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뭐 부동산 매입을 혹은 뭐 매도를 여러 가지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 뭐 종류의 이제 우리 사는 형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지금까지는 사실 아파트가 이제 뭐 제일 메인으로 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아파트를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 계속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무조건 가는 건가? 아니면 트렌드가 또 바뀌어서 예를 들면 뭐 무슨 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바뀌는 일은 일어나긴 어렵나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 주택의 구조가 골고루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단독주택도 좀 있어야 되고 타운하우스도 빌라도 좀 좀 있어야 있고.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 인식이 사실은 깨졌죠. 그래서 모든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단 아파트는 투자재죠.
그러니까 투자재니까 일단 언제든지 환금을 할 수 있고 환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을 깔고서 지금은 살지만 나중에 내가 은퇴 자금에 대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선호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고 이제 이 아파트는 자연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뭐를 해주게 되냐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또는 시기를 잘 만나면 1+1까지 받아가지고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최근까지 우리가 겪은 하나의 그거예요. 근데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부시고 내가 다시 새로 질 때는 딱 100% 내 돈으로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고 황금성에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행위를 하는 현대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층간 소음이 있든 조금 때로는 좀 불편해하더라도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은 그게 이제 최우선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도 뭐 상당 기간은 아파트가 주도하겠군요. 대세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보완제가 이제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인데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만큼의 어떠한 공동 기반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선택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갖고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놀이터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아파트만 저기 오피스텔만 달랑 만약에 사게 되면 살 때 가격이 대부분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는 조금 가격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빌라는 가급적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로는 환경성이 아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나는 대한.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파트 살기 싫으니까 내가 좋은 입지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빌라를 살 거야라는 어떤 주관적 선호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거 이 정도는 뭐 나름 괜찮지만 뭐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대체제라든지 이런 보완제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는 말아라. 예, 그거는 이제 아주 극히 좀 희박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아파트는 지금까지는 말씀 주신 것들 들어보면 이제 뭐 가격도 오르기도 올랐습니다만. 얘가 이제 5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앞으로 30층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 진짜 꿀맛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또 대체로 아파트들이 그런 아파트는 거의 이제 사라지고 뭐 한 30몇 층 혹은 뭐 20몇 층 10몇 층 이 정도 이상에서 올려봐야 용적률 뭐 크게 더 이상 증가할 거 없는 그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로 혹시 가지는 않습니까? 원래 중고밀도 지금 말씀하신 15층 뭐 12층 이상의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비교했을 땐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재개발은 공공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적 개발이거든요. 결국에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혜택을 줬다 하더라도 그거를 공공이익에 합당하도록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신드롬을 가지고 있냐면 저밀도 아파트, 즉 5층짜리 아파트들을 35층으로 올린 기억이 너무 있는 거예요. 잠실, 그렇죠. 특히 이제 잠실 쪽에 보거나 반포 쪽에 보게 되면 그럼 5층은 35층으로 올리게 되면 건설사 이익도 다 확보가 되고 조합 이익도 다 확보가 되고 조합원 이익도 다 확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중고밀도로 오니까는 똑같은 층수를 올리게 되면 20층짜리 아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이 있어봐야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20층을 40층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100% 순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조합과 건설사와 조합원의 이익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요구하냐면 자 우리 종상향 해줘. 그 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노후 단지들을 지정해서 이제 여기에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먼저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수년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이 부동산 시장이 2020년, 2021년 정도에 랠리를 달려줘야 조합원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전에 이제 이거를 해갖고 일반 분양분을 비싸게 이제 팔아가지고서 나의 이제 그 조합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재건축에 시큰둥한 겁니다. 목동도 시큰둥하고 다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뭐 하여튼 이 부동산 관련된 질문에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들을 잘해주셔서 더 궁금한 게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또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갖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동산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모셔서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님이었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밤잠 설치실 때가 많죠. 이제는 카페인이 없는 룩아워티 한 잔이 필요할 때 이 프로는 건강한 캐모마일 한 잔. 저 김프로는 루이보스로 편안하게. 저는 향긋한 레몬밤. 카페인 없는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룩아워티 굿나이트 세트는 3프로 TV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증시는 뭐 많이 박살이 났습니다만 뭐 이런 날도 있고 뭐 그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사실 내일 좋기만 하면 그럼요. 네. 또 무슨 또 말라 재미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네, 쉬고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수요일 순서는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이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셨고요. 네. 또 월요일에 또 오시는군요. 네. 다음 주 제가 월요일에 일정이 생겨서 아하이. 예, 저는 3월에 하하이.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항상 잘 질문해주시고 잘 아유. 정리해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